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가게 셔터를 올리는 시간이야 한참 멀었지만 커다란 솥에 그날 쓸 어묵 국물을 끓이고 새벽 시장에서 떼온 채소를 다듬기 시작하던 시간이니 뼛속까지 새겨진 고단함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 30년 세월이 남긴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등과 허리의 통증과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삐걱거리는 무릎뿐이지요. 그렇게 저의 하루는 의지와 상관없는 몸의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늙는다는 건 매일 아침 내 몸이 내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과정과도 같아요. 주전자에 보리차를 한가득 끓여놓고 창가에 앉아 동이 트는 것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하면 그제야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어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끈한 보리차로 속을 달래고 어제 먹다 남은 나물에 찬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넘기고 있었지요. 텔레비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를 내뱉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제 숨소리만이 이 작은 빌라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벨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진 것은 이 시간에 저를 찾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 민호였지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껏 상기되어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다급함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역시나 돈 이야기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생각에 속에서부터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제 평생은 돈에 얽매인 인생이었습니다. 29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30살부터 시장 좌판에 앉아 김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장사가 선잔의 분식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뜨거운 기름 앞에서 튀김을 튀기고 하루 종일 끓어오르는 떡볶이 솥 옆에서 땀을 쏟으며 민호를 키워냈지요. 제 몸에는 아직도 기름에 데인 흉터가 자국처럼 남아있고 손마디는 양념을 버무리느라 늘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은 모두 민호의 학비와 용돈,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분식집마저 정리하고 남은 가게 보증금과 평생 모은 푼돈을 합친 이 돈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자 목숨값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시작이구나 하는 체념이었을까요? 저 1억 원만 어떻게 안 될까요? 1억?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도 아니고 1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니요.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요. 투자금이에요, 투자금. 제 친구 놈이랑 정말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잡았어요. 딱 석 달만 융통해 주시면 2배로 불려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기회예요, 어머니. 이번 기회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아들은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허황된 꿈에 부푼 흥분과 어떻게든 돈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철없는 아들의 투정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저리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민호야, 그 돈 엄마가 평생 분식집 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야.
그거 없으면 나 아플 때 병원도 못 가. 너도 알잖니? 알죠, 어머니. 아니까 더 죄송하고 아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돈을 허투루 쓰겠어요? 이건 정말 대박 사업이라니까요. 어머니 노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거절할 기미를 보이자 불안해진 모양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이에요. 민호 씨 말씀 들으셨죠? 아들보다 한 수 위인 며느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들처럼 다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똑 부러지는 말투였지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거 다 알아요. 큰돈인데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번 거는 정말 달라요. 제가 옆에서 사업 계획서도 다 봤는데 이건 안 하는 게 바보일 정도라니까요. 저희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돈은 저희에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의 첫 투자자가 되어드리는 거고요. 석 달, 딱 석 달만 저희 믿고 맡겨보세요. 원금은 당연하고 요즘 은행 이자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은행 이자의 몇 배는 쳐서 두둑하게 얹어드릴게요. 제가 보증해요. 며느리는 투자, 원금, 이자 같은 그럴듯한 단어들을 능숙하게 섞어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마치 전문적인 투자 상담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의 핵심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을 저희에게 넘기세요. 어머니, 이번에 투자하는 거 정말 확실해요. 민호 씨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정말이에요. 석 달 뒤에 원금의 이자까지 두둑하게 얹어서 돌려드릴게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약속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말, 이자까지 두둑하게라는 말이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주기만 했던 인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이자를 받아본다는 생각이 어리석게도 제 마음을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아들 내외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돈을 불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계좌번호 보내거라. 정말이세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희 정말 잘할게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밥상 위에는 물에 만밥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더는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외출복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돈을 붙여주러 은행에 갈 때면 왠지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항상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곤 했어요. 10년은 좋기 넘은 낡은 외투였지만 정성껏 솔질을 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인생이 담긴 통장을 어떻게 아들의 손에 넘겨주어야 하나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할 뿐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들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어요. 제 차례를 알리는 번호가 화면에 뜨자 저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르신? 젊고 상냥해 보이는 여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통장과 아들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 내밀었어요. 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직원은 통장과 메모지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아드님께 보내시는 건가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워낙 다양해서요. 직원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나도 불안하다고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돌아서면 자식의 앞길을 막는 매정한 어미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아들 사업 자금 대주는 거니 걱정 말고 보내주기나 하세요. 저는 일부러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몇 번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제게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잘게 떨려왔어요. 제 이름 석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 분식집을 운영했던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내고 수백 개의 김밥을 말고 밀가루 반죽을 치대던 그 모든 순간들. 그 피와 땀의 결정체가 이제 제 손을 떠나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어르신. 직원이 건넨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이 찍힌 곳에는 선명하게 0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어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몸의 모든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통장은 제 텅 비어버린 인생과도 같았어요.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외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의 냉기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저는 멍하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핑 하고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입금 확인했어요. 역시 통 크시다니까. 저희만 믿으세요. 그 문자에는 고맙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처리되었다는 만족감과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가벼운 어투뿐이었어요. 통 크시다니까. 라는 그 말이 왜 그리도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히는지.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통장을 다시 꺼내 한참을 어루만질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은 제게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약속한 대로 이자까지 두둑이 챙겨와서는 어머니 덕분에 사업 잘 풀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라며 제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는 상상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헛된 상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약속의 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함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겨울의 마지막 자락이 물러가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 노란 산수유가 피어날 무렵 저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기 때문이에요. 약속했던 석 달이 되는 바로 그날, 저는 아침부터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날짜를 잘못 기억하는 건가 싶어 달력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오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약속했던 바로 그날.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되어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빠서 잊었을까 싶어 오후 3시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이어졌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전화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번호가 화면에 뜨는 순간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바쁜 사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를 가진 회피였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을 가져가 놓고 이제는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겠다고요. 걱정이 되어서 찾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떼인 돈을 받으러 가는 채권자의 발걸음이었지요. 찬바람이 부는 오후, 저는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손주들이 있다면 주려고 근처 시장에 들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꽈배기 몇 개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운 갑옷을 껴입고 전쟁터로 나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낯선 아파트 단지에 내렸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높다랗게 솟은 아파트는 마치 성벽처럼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몇 동인지 확인하고 공동 현관 앞에 서서 아들의 집 호수를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집안에서도 좋은 옷을 챙겨 입은 듯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어요. 누구세요? 나다. 애미다. 제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화면 너머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문 열어라. 그제야 잠시만요라는 짤막한 대답과 함께 달칵 소리가 나며 공동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차분하게 타일러야 할까?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생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반쯤 열고 자신의 몸으로 나머지 공간을 막아선 채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집안으로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자세였어요. 그 모습에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첫마디는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질책이었어요. 너희가 전화를 안 받지 않니? 약속한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식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야.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표정에는 고작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느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란 게 있죠.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딱딱 날짜 맞춰서 돈이 들어오나요? 어머니는 장사 안 해보셨어요? 분식집을 했던 저를 비꼬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약속한 외상값을 어겨본 적이 없는
제게 할 소리는 아니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 줄 수 있다는 거니? 기약이라도 해줘야 나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니냐. 글쎄요. 저희도 지금은 몰라요. 돈 들어오면 연락드릴 테니 일단 돌아가세요. 며느리는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에 들린 꽈배기 봉지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건 뭐예요? 애들 주려고 꽈배기 좀 사왔다. 애들 지금 학원 가서 없어요. 이리 주세요. 제가 나중에 전해줄게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꽈배기 봉지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몸을 돌려 문을 닫으려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내가 내게 돈을 빌려줬지. 국어를 한 게 아니야. 제 고함 소리에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그 돈 당장 없다고요. 그깟 돈 좀 늦었다고 이렇게 집까지 득달같이 찾아오셔야겠어요? 저희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깟 돈, 제 목숨과도 같은 돈,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을 며느리는 그깟 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은 제 앞에서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철문은 마치 저와 제 자식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에 비친 제 늙고 초라한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모멸감이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것과 같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느리가 뱉어낸 그깟 돈이라는 말이 독처럼 귓가에 퍼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저러는 걸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고 이 돈은 내 전 재산이다. 내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이니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안으로 연락을 달라고 못을 박았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잠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문자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다. 돈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말해. 저는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거의 다 됐었는데 막판에 거래처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일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유진이도 요즘 엄청 예민한 거고요. 어머니한테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모든 것을 상황 탓, 그리고 아내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됐다. 내 변명 들으려고 전화하라고 한 거 아니다. 기다릴 테니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날짜를 정해. 그리고 다시는 내 처가 내게 그따위로 행동하게 만들지 마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들은 제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벌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정말 실망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손주 녀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지요. 아주 오래전 며느리가 자신의 SNS 아이디를 알려주며 어머니, 여기 오시면 우리 애들 사진 많아요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서랍에서 돋보기를 찾아 쓰고 휴대폰의 작은 화면과 씨름하며 며느리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광경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들이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조수석 문에 기댄 채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해시태그 신차 출고, 해시태그 남편 최고, 해시태그 열심히 탈게요 같은 해시태그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이 올라온 날짜는 불과 2주 전이었어요. 제게 사업이 꼬여서 힘들다고 울상을 짓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에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더 기가 막힌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유명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는 사진,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아이들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신발을 사주고 해시태그 등골 브레이커, 해시태그 그래도 사랑해라고 적어놓은 사진까지. 그들의 SNS는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전시장이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이, 제 목숨값이 저들의 외제차와 명품 가방, 고급 음식으로 둔갑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쳐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서 비웃음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깟 돈. 며느리가 제게 뱉었던 말이 다시금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 잠깐 빌려 쓴 그깟 돈이었던 겁니다. 돌려줄 생각도 미안한 마음도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서럽지 않았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애정이 남아있을 때나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모정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증오와 배신감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제 휴대폰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제차 사진, 명품 가방 사진, 비싼 음식 사진, 그리고 사진이 올라온 날짜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이것은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기 사건이었고 저는 그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모든 사진을 저장하고 나자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네로 취급하며 우습게 보았을 겁니다. 제 돈을 빼앗고
저를 문전박대하고 뒤에서는 저를 비웃으며 사치를 즐겼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단단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남은 박선자였습니다. 제 자존심과 제 인생을 짓밟은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이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자는 대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 지독한 배신감을 가장 고통스럽게 되갚아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감정적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저를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해요. 법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당시 아들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신용불량자 신세였습니다. 결혼은 해야겠는데 신혼집을 구할 길이 막막했지요. 은행에서는 단돈 10원도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제가 가진 돈을 모두 끌어모아 지금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분양받았던 겁니다.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대출금 갚고 안정되면 내 이름으로 돌려주마. 그렇게 약속했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어요.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곧장 장롱으로 다가가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저 떠난 남편의 사진과 제 젊은 시절의 흔적들, 그리고 낡은 서류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등기권리증이라고 적힌 두툼한 봉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주소와 함께 소유주를 적는 란에 제 이름 석자, 박선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숨겨두고 있었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제게는 아직 무기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 주눅이 들었지만 저는 일부러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상담 예약을 하지 않았지만 사정이 급하다고 간곡히 부탁하니 잠시 후 한 젊은 변호사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등기권리증과 며느리의 SNS 사진을 저장해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돈을 빌려준 과정,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한 일, 문전박대를 당한 모욕, 그리고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던 그들의 기만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변호사는 등기권리증을 꼼꼼히 살핀 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100% 어머님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어머님의 재산입니다. 그럼 제가 이 집을 팔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처분하시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아드님 내외는 어머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법적으로는 단순한 점유자에 불과합니다. 변호사의 명쾌한 설명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팔았는데도 아들 내외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신 증거들, 즉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사실과 어머님을 기만한 정황들은 소송에서 어머님께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변호사는 제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공격수가 된 것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법무법인에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건물을 나오자마자 곧장 길 건너편에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 동네에서 가장 크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곳이었어요. 말쑥한 차림의 부동산 사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네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사장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조회하더니 현재 시세와 거래 현황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설명이 끝나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놓겠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금매입니다. 제 단호한 말에 부동산 사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세보다 5천이나 싸게 내놓는 집주인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네, 사모님, 무슨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시세대로 내놓아도 충분히 거래가 될 텐데요. 사정은 묻지 마시고 제 말대로만 진행해 주십시오. 대신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는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사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눈빛과 태도에서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한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책임지고 최대한 빨리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는 순간 저는 거대한 작전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깨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들이 제게 주었던 모멸감과 배신감을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통해 고스란히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차갑고도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동산 사장이었어요. 사모님, 부동산입니다. 매물 내놓으신 거 말인데요. 집을 보러 가겠다는 분들이 줄을 섰습니다. 시세보다 워낙 싸게 나와서요. 혹시 지금 집 보러 가도 괜찮을지 아내 사시는 분께 연락을 좀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약속은 잡아야. 그냥 가십시오. 제가 집주인이고 제가 팔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혹시 문을 안 열어주거든 집 보러 왔다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보여주세요. 저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제가 처음 집을 분양받았을 때 설정해 놓은 제 생일이었고 아들 내외는 그것을 바꾸지 않고 쓰고 있었어요. 제 말에 전화기 너머의 사장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의도를 파악하고는 알겠습니다. 사모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제 휴대폰이 비명을 지르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10번쯤 울리고 꺼지기를 2번 반복하고 나서야 3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생각을 하세요? 지금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와서 집 안을 구경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분노와 히스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당황하고 화가 난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반응이 즐거웠습니다. 목소리 낮춰라. 내가 왜 너에게 상의를 해야 하지?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이잖아요. 아, 그 점은 바로 잡아야겠구나.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다. 저는 내 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씩씩대는 숨소리만 들려왔어요.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정 그렇게 억울하면 빌려간 내 돈부터 당장 갚으렴. 그럼 집을 팔 생각은 없던 일로 해줄 수도 있단다. 아니, 어머니. 그 돈은 지금 바로 마련할 수가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사정?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게 너희 사정이니? 내 돈으로 스테이크를 썰고 다니는 게 너희의 어려운 사정이었어? 제 말에 며느리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었을 겁니다. 제가 자신의 SNS를 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구나. 집을 지키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조용히 이사갈 준비나 해라. 저는 제 말만 하고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늘 당하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반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가 해결하지 못하자 효자 아들이 나선 모양이었지요.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유진이 버릇도 제가 단단히 고칠게요. 제발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네. 아들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봐라. 내 돈으로 내 차랑 명품 사고 차 바꾸고 놀러 다닌 거? 아니면 내 어미를 문전박대하고 전화도 받지 않은 거? 그것도 아니면 내 어미 평생 모은 돈을 그깟 돈 취급한 내 마누라를 그냥 내버려 둔 거? 내 죄가 뭔지 제대로 말해봐. 저는 복물 터지듯 쏘아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가장 노릇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내가 내 처를 그렇게 만든 거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거야. 그러니 이제 와서 내게 어머니 소리 하면서 매달리지 마라.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 돈으로 사치 부릴 능력은 있고 내 처자식 살 집 구할 능력은 없니? 빌려간 돈부터 갚아. 그럼 모든 게 해결되잖아.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 저는 아들의 마지막 발악마저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제게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 돈을 떼어먹고 저를 기만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다음 통화는 부동산 사장님이나 변호사님 통해서 하게 될 거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의 전화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기력한 정막과는 달랐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오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전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음에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되기까지 했어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 중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집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한다며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춰왔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계약을 진행하자고 했지요. 다음 날 약속 장소인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부동산 사무실에는 저보다 먼저 온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선하고 밝은 인상에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내민 매매 계약서 위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으로 들어온 두툼한 돈 봉투를 가방에 넣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알리고 곧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명도에 따른 퇴거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서였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를 아드님 댁으로 발송할 겁니다. 여기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정해진 잔금일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명도 소송에 들어갈 것이며 그에 따르는 모든 법적 비용 또한 아드님 측에 청구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고요. 변호사가 내민 서류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내리는 서늘하고도 강력한 최후 통첩이었어요. 더 이상의 감정적인 싸움은 무의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두둑한 수임료를 지불하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쓴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 증명이 아들 내외의 손에 들어간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빗발치거나 아들이 다시 한번 찾아와 눈물로 호소할 것이라 예상했지요.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빌라 입구,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며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자 속에서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얼굴은 분노와 도끼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내용 증명이요? 우리가 무슨 범죄자예요? 이게 자식한테 할 짓이냐고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한 짓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남의 돈을 떼어먹고 돈 주인을 문전박대하고 뒤로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린 것이 범죄가 아니면 대체 뭐지? 그건 가족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그걸 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세요?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피눈물이요? 내 평생 모은 돈을 그깟 돈 취급하며 내쫓을 때 내게는 피눈물이 있었니? 내 어미가 평생 흘린 피눈물은 보이지도 않았겠지. 제 말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외투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들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가 보자 하니까 내가 부모야. 자식 앞길 막고 등쳐먹는 악마지. 마침내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제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순간 목이 턱 막혀왔지만 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흔들리는 제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가 며느리의 일그러진 얼굴을 정확히 비추도록 애썼습니다. 제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며느리를 더 자극한 모양이었어요. 왜? 억울해? 분해?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해봐. 어디 내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고. 며느리는 제 몸을 거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뒤쪽 담벼락에 등을 세게 부딪혔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온몸에 퍼졌지만 저는 녹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꾸나. 지금 내가 한 모든 짓,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단다. 증거는 충분하겠구나. 변호사님께 바로 보내드려야겠다. 제 말에 그리고 제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제 와서 어머니 소리가 나오니? 나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내게 사기당한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일 뿐이야.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빌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 스스로를 파멸시킬 가장 확실한 증거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오직 파멸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침묵이었지요. 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선 것은 또다시 아들이었어요. 늦은 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헬쑥한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어머니, 제발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체인까지 단단히 걸어 잠근 채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아들은 그 좁은 틈으로 보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어나거라. 내 쇼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쇼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유진이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거 정말 잘못했다고 100번, 1000번 빌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악한 것이겠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집은 이미 팔렸고 너희는 날짜에 맞춰 나가기만 하면 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 집 없으면 저희 어디 가서 살아요. 단칸방 구할 돈도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불쌍한 손주들 길거리로 내쫓으실 거예요? 결국 손주들까지 파는구나 싶어 기가 찼습니다. 그 불쌍한 손주들, 내 어미 돈으로 명품 신발 사 신길 때는 안 불쌍했더냐? 그 아이들 입에 들어갈 음식 대신 내 마누라 입에 스테이크를 넣어줄 때는 괜찮았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방패 삼지 마라. 역겹기만 하구나.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모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어머니 발 씻어드리면서 종처럼 살게요. 제발 집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속죄? 종? 웃기지 마라. 나는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종 둔 적 없다. 내가 해야 할 속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아. 그리고 어서 일어나서 돌아가. 다시는 내 집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도 어머니 다시는 안 봅니다. 손주들 얼굴 평생 볼 생각 마세요. 저희도 인연 끊을 겁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닫으려던 문을 멈추고 그 좁은 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인연? 나는 이미 너와의 인연을 끊었다. 내 처가 내 멱살을 잡는 순간, 내가 내 돈으로 사치를 부린 것을 알게 된 순간, 아니, 내가 내 목숨값을 그깟 돈 취급한 그 순간에 너와 나의 인연은 이미 끝났어. 그러니 어디 마음대로 해보거라. 내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구나. 제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제게서 어떤 동정심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눈치였어요. 저는 아들의 멍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이중으로 잠가버렸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며느리의 어머니, 즉 제 사돈이었습니다. 사부인, 저 유진이 엄마예요. 말씀 좀 여쭐게요. 사돈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른이 돼서 애들 앞길을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어요. 집을 팔다니요. 그게 부모로서 할 행동입니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돈어른, 그 말씀은 제가 아니라 사돈어른의 따님에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돈, 그것도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빌려가서 제 날짜에 갚지 않고 그걸로 사치를 부린 것이 과연 자식된 도리인지요. 그리고 돈 갚으러 온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 과연 며느리로서 할 행동인지 따님께 한번 여쭤보시지요. 아니, 그건 우리 유진이가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제 아들 민우도 젊고 철이 없습니다. 사돈의 귀한 따님과 제 못난 아들이 저지른 일이니 그 대가는 두 사람이 함께 치러야지요.
마침내 약속된 퇴거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어요. 오늘로써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장 속에서 가장 깔끔하지만 편안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싸움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젊은 사무장과 함께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혼자 가지 말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법적 증인이자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곁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이미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이삿짐 센터에 노란색 트럭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집행관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집행관은 절차에 따라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위해 나왔으니 문을 열라고 고지했습니다. 여전히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문을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함께 온 열쇠공이 능숙한 솜씨로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토록 저를 가로막았던 단단한 철문이 허무하게 열렸습니다. 집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포장이 채 끝나지 않은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옷가지와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들의 허영을 채워주었던 고가의 소파와 대리석 식탁은 이미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 의해 분해되어 현관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 넋이 나간 표정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도끼는 없었어요. 오직 텅 비어버린 공허함과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깊은 원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결국 당신 뜻대로 되었으니 만족하느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안을 둘러볼 뿐이었어요. 아이들 방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정신없이 마지막 밤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손주 녀석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험한 꼴을 보이지 않으려 친정이나 다른 곳에 미리 보내둔 모양이었어요. 집행관의 지휘 아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묵묵히 남은 짐들을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의 대부분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 아들의 골프채,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헐값에 처분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허영의 증거물들이 결국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위해 사라져버린 셈이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은 거의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뿐이었어요. 집행관이 그들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제 짐은 모두 반출되었습니다.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아들의 뒤를 따라 힘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잘 살아라. 그것은 축복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고별사와도 같은 말이었어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그들이 자랑하던 번쩍이는 외제차 대신 낡고 작은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택시에 올라탔고 택시는 이내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떠나고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제 발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을 분양받아 아들 내외에게 살림을 차려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집이 제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 울타리는 그들의 탐욕과 허영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 사장과 함께 새 주인이 된 젊은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텅 비었지만 환한 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집에서 저희 아이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젊은 아내의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내 그들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열쇠는 제 과거의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 굴레를 넘겨주고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젊은 부부에게 행복을 빌어준 뒤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 눈으로 직접 그 숫자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평생의 노고와 최근 몇 달간의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을 종이 위에 찍힌 활자로 똑똑히 보고 싶었던 겁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설렘마저 느껴졌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가 통장 정리를 부탁했습니다. 여직원이 통장을 받아 기계에 넣고 몇 번의 조작을 하자 드르륵 소리와 함께 새로운 내역이 찍혀 나왔습니다. 통장을 돌려받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잔액이 찍힌 곳에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커다란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집을 판 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전부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잃어버린 청춘이었고 뜨거운 기름 앞에서 흘렸던 땀이었으며 문전박대당했던 모멸감에 대한 대가였고 제 멱살을 잡아챘던 며느리의 오만함에 대한 벌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품에 안고 은행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았어요.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금 1억 원. 이것은 그들이 제게 진 빚입니다. 당연히 제해야지요. 다음은 이자. 며느리는 은행 이자의 몇 배를 쳐서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었지요. 저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 지난 몇 달간의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즉 위자료.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지만 굳이 매겨야 했습니다. 제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에 대한 값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과 명도 소송에 들어간 모든 법적 비용. 그 모든 것을 제하고 나니 그래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남았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이것이라도 보내주어 단칸방이라도 얻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남은 돈은 제가 제 자식에게서 받아야 할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어머니로서의 직위에서 이제야 정식으로 퇴직하며 받는 마지막 위로금이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단돈 1원도 보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중요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 목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차단이라는 메뉴가 나타났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연락처를 차단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창이 떴을 때도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차례였어요.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사돈의 번호까지 차단하고 나자 제 휴대폰은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사진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차마 지우지 못했던 손주들의 사진, 아들과 함께 찍었던 몇 장의 낡은 사진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눌러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독한 부모 밑에서 자랄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독한 자식 때문에 망가진 제 남은 인생을 걱정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지우고 나자 제 휴대폰은 비로소 저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른 번호로 제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요. 통신사 앱을 통해 확인한 수신 차단 목록에는 제가 모르는 번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찍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발악이 제게는 더 이상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다시 들러 통장의 돈 일부를 현금으로 찾았어요. 그리고는 은행 바로 옆에 있는 여행사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의 포스터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어디를 찾으세요, 어머님?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혼자 갈 만한 곳, 조용하고 깨끗한 곳으로 추천 좀 해주세요. 직원은 몇 군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중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주도 한 달 살기라고 적힌 상품이었어요. 아름다운 해변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한 달간 빌려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분식집 주방과 좁은 집만을 오가며 살았던 제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걸로 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출발은 다음 주. 제 인생 첫 번째,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사 문을 나서며 제 손에 들린 것은 비행기 표가 담긴 작은 봉투였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등기권리증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자유로운 여행자 박선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공항에 갔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특히 아들을 배웅하거나 마중 나오기만 했던 곳에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서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묘한 설렘을 주었어요. 커다란 여행 가방 대신 꼭 필요한 옷까지 몇 개만 챙겨 넣은 작은 기내용 가방 하나가
제 짐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제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가 없으니 짐 또한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비행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제 몸이 의자 깊숙이 파묻히는 느낌과 함께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제가 살던 도시가 개미집처럼 작아지는 것을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아래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살만이 가득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 육지와는 다른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상쾌한 바람결에 야자수가 나부끼는 풍경은 제가 정말로 새로운 곳에 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지요. 저는 예약해둔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숙소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한 달 살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마주한 숙소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 깨끗했고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곧바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저 혼자 지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했습니다. 작은 부엌과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푹신한 침대 하나. 제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썩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악몽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제주에서의 한 달은 제게 주어진 완전한 휴식이자 저 자신을 찾아가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관광객처럼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제주도민처럼 이곳의 느린 시간에 제 몸을 맡겼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1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윤슬을 보고 발에 와닿는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제 안에 남아있던 분노의 찌꺼기들이 파도에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에 한 번 열리는 5일장에 가는 것은 제주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무태서는 보기 힘든 신선한 해산물과 제주에서만 나는 채소들이 지천이었어요. 저는 딱 제가 먹을 만큼의 식재료만 샀습니다. 누구의 입맛을 맞출 필요도 없이 오직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고르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지요. 숙소로 돌아와 작은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습니다. 갓 잡은 갈치로 조림을 하고 싱싱한 전복으로 죽을 끓였어요. 평생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오직 저 한 사람을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보며 혼자 먹는 밥은 조금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오후에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시간이 제 것이었으니까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몇 시간이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아들의 울먹이던 목소리, 며느리의 도끼 어린 눈빛.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아득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악연일 뿐이었지요. 어느 날 오후 해변을 산책하다
한쪽에서 무언가 열심히 캐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제주의 해녀였어요. 힘든 물질을 마치고 무트로 나와 바위 틈에 붙은 톳이나 조개를 캐고 계셨지요. 제가 옆에 서서 한참을 구경하자 할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육지서 왔나 보네. 네, 할머니. 한 달 정도 있으려고요. 팔자 좋네. 나이 들어서 이런 데 와서 놀멍시멍하고. 할머니의 말에는 부러움과 시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멋쩍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이 바다를 보시니 좋으시겠어요. 제 말에 할머니는 쯧 하고 혀를 차셨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이게 우리한텐 전쟁터고 밥줄이여. 저 시퍼런 물속에 들어가야 우리 새끼들 입에 밥 한 술이라도 떠넣을 수 있었지. 바다는 이쁘기만 한 게 아니여. 무섭고 독한 곳이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마디를 보며 저는 제 지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분식집이라는 작은 전쟁터에서 뜨거운 기름과 끓어오르는 떡볶이 솥 앞에서 평생을 싸워왔으니까요. 저마다의 삶의 무게와 고단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해녀 할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만큼 이제라도 편히 쉬니 다행 아니웃과. 할머니는 제 속도 모르고 무심하게 한마디 셔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고생한 만큼 이제라도 편히 쉬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평화를 양보하거나 빼앗길 생각이 없었어요.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일몰이 가장 아름답다는 협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면서 하늘과 바다는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 앞에서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 며느리에 대한 증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연민까지도 그 붉은 노을 속으로 모두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오르는 제 발걸음은 제주에 처음 왔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새로운 박선자였습니다. 제주에서의 한 달은 제 뼛속까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김포공항의 익숙한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수십 년간 제 발을 묶어두었던 낡은 빌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 켜켜이 쌓인 상처와 나쁜 기억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라 제 숨을 막을 것만 같았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하룻밤의 편안함을 사치할 수 있는 깨끗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저만을 위해 준비된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욕조가 절실했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비로소 제가 돌아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박선자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주에서의 시간은 제게 단순히 휴식을 준 것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이나 하나 사서 세상과 담을 쌓고 조용히 늙어갈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푸른 바다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아직 끝이 아니라고.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파도 소리는 제 심장 소리처럼 힘차게 뛰었고 거친 현무암을 어루만지며 제 손에 아직 무언가를 만들어낼 힘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등 떠밀려 나서는 고된 노동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레는 마음으로 향할 수 있는 곳, 저 자신의 즐거움과 삶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자부심이자 제 모든 것이었던 그 이름, 선잔의 분식의 문을 다시 열기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인생 이막의 무대가 될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휴대폰 부동산 앱으로 제가 살던 동네가 아닌 과거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새로운 지역의 상가 매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너무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은 싫었고, 그러면서도 공원이 가까워 사람들이 여유롭게 오가고,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 깨끗하고 활기찬 동네를 원했습니다. 며칠간의 손품 끝에 마음에 드는 동네 몇 군데를 추렸고, 저는 직접 그곳들을 찾아가 제 두 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이제 막 개발이 끝난 신도시의 번듯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유동 인구가 보장된 최고의 자리라며 침이 마르게 칭찬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똑같은 모양의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은 삭막했고 너무 넓은 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들 소리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곳에 가게를 연다면 저는 다시 돈을 버는 기계가 될 것만 같았어요. 두 번째로 본 곳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앞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아 장사는 잘 되겠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낡고 어수선했어요. 담벼락의 낡은 낙서와 가게 옆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제 새로운 시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제가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포기할까 싶던 마음이 들 때쯤 찾아간 세 번째 동네에서 저는 운명처럼 제 공간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잘 가꾸어진 큰 공원과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아담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의 1층이었어요. 크기는 예전에 하던 분식집의 반도 되지 않았지만 가게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제가 찾아간 오후의 햇살이 가게 안으로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밝고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가게 바로 앞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 작은 화단을 가꿀 수 있는 뼘짜리 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손으로 작은 꽃들을 심고 가꾸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공인중개사는 더 둘러보지 않겠냐며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그곳에서 떡볶이를 만들며 웃고 있는 제 미래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심장이 될 가게를 얻고 나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다음은 제가 편히 쉴 둥지를 구할 차례였지요. 저는 가게에서 일부러 조금 떨어진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이었고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었으며 저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일터와 쉼터, 제 새로운 왕국을 위한 두 개의 기둥이 마침내 단단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의 날들은 눈코 뜰 새 없이 그러나 즐거운 설렘 속에서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매일 현장에 나가 제 손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벽지는 수십 개의 샘플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아이보리색으로 직접 골랐고 바닥은 청소하기 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무광 타일로 깔았습니다.
주방에는 제 키에 꼭 맞는 조리대를 짜놓고 반짝이는 새 스테인리스 조리기구들을 들여놓았어요. 예전처럼 남이 쓰다 버린 낡고 때 묻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황학동 주방기구 시장을 직접 찾아가 제 손으로 만져보고 고른 제 보물들이었지요. 테이블은 딱 4개만 놓았습니다. 예전처럼 손님을 많이 받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며 내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가게 간판은 선잔의 분식이라는 옛 이름 그대로 달았습니다. 그 이름은 제 고통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의 자부심과도 같은 이름이었으니까요. 집 또한 저만의 완벽한 성으로 꾸몄습니다. 허리가 편안한 푹신한 소파와 커다란 텔레비전을 사고 창가에는 제주를 닮은 예쁜 다육 화분을 몇 개 놓았어요. 제 어릴 적 사진과 제주에서 찍은 풍경 사진들을 작은 액자의 담화벽에 걸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저만의 휴식과 평화가 깃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밤마다 제 새로운 아파트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싸고 자극적인 맛, 오직 이윤을 남기기 위한 메뉴 위주였다면 이제는 제가 만들고 싶은 제 자신과 손님들의 몸을 생각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경북 영양에서 직접 공수한 좋은 고춧가루와 신선한 채소로 만든 떡볶이, 남해안의 좋은 어묵과 무 다시마를 듬뿍 넣어 시원하게 끓인 어묵탕, 그리고 제주에서 맛보았던 신선한 해산물의 기억을 살려 딱새우와 전복을 넣어 끓여내는 아주 특별한 해물라면까지. 손으로 직접 쓴 메뉴판을 채워가는 과정은 마치 제 새로운 인생 계획표를 한 칸 한 칸 채워나가는 것처럼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가게 문을 여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창한 개업식이나 요란한 홍보 같은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른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가장 아끼는 깨끗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를 통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새로 끓인 어묵 국물의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픈 첫날의 첫 손님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노부부였습니다. 가게가 새로 생겨 깨끗하고 예뻐서 들어와 보았다며 떡볶이 1인분과 어묵 2개를 주문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 내어드렸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 떡볶이가 옛날 맛이 나면서도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너무 달거나 맵지 않고 딱 좋아. 어머, 정말 그러네요, 여보. 어묵 국물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여기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가게가 주인을 닮았나 봐요. 노부부의 따뜻한 칭찬에 저는 수줍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가 여전히 세상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날 이후 선잔의 분식은 소문없이 그러나 천천히 동네의 작은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이 잠시 쉬어가며 떡볶이를 먹고 공원에서 운동을 마친 어르신들이 따끈한 어묵 국물로 몸을 녹였으며 하교하는 학생들이 제잘거리며 가게를 채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하루하루가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만의 아늑한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푹신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덧 가게를 연지 한 달이 되어 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통유리 창밖으로 누군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익은 실루엣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아프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지고 초라해진 행색으로 가게 안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거나 혹은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테이블을 마저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빗자루를 들어 바닥을 쓸었어요. 제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제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가게 안으로 들어올 용기도 그렇다고 발걸음을 돌릴 용기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예전처럼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지는 않았어요. 그저 찻잔에 떨어진 작은 찻잎처럼 잠시 흔들리다 이내 가라앉는 담담한 슬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그럼 됐다. 하는 생각만이 들었어요. 저는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어쩌면 평생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더 이상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는 이제 제 분노의 대상도 연민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때 제 아들이었던 길 가다 마주친 행인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에 불을 끄고 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직접 쓴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행복한 집으로 향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떡볶이처럼 때로는 매콤하고 눈물 나게 아프기도 하겠지만 달콤한 어묵 국물처럼 결국에는 따뜻하고 속 깊은 저만의 인생이었습니다.